네, 이제 패널 토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경험 XR 메타버스의 조건과 가치라는 주제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으로는 한정엽 홍익대학교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발제하신 이지철 대표님, 최정환 부사장님, 정덕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또한 패널로는 최윤식 연세대학교 교수님, 김용구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 교수님 이 두 분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패널 토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발음 홍익대학교 VRAL 컨텐츠 전공의 한정혁 교수입니다. 자, 오늘 모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혁신적인 분들이에요. 아까 전에 이제 뭐 발표를 하시는 걸 보셔서 알겠지만 하시는 일도 혁신적이시고 또 발표하는 내용들도 혁신적이게 말씀을 많이 잘 해주셨습니다. 2개의 기조 발제와 3개의 강연을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아까 전에 잠깐 소개는 했지만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공동 연구기관인 최윤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공동 연구기관인 SMIT의 김용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의 이지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스코넥의 최정환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클릭트의 정덕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아마 핵심적인 내용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가감 없이 좀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좌장도 많이 하시고 패널 토의도 많이 하셨는데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형식적인 내용 같은 것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까 정덕용 대표님이 그냥 일단 넘어가시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그런 분위기로 좀 같이 가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강연과 그 다음에 기조 발제를 들으셨던 최윤식 교수님과 김용구 교수님이 어떻게 이 초실감, 초경험 메타버스를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식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좀 그 한 두세 시간 동안 강연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참 그 이쪽에 메타버스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 그 회사님들이나 우리 한국의 기술이 이제 여기까지 많이 왔구나라는 아주 뿌듯함도 느끼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숨어 있는 그 AI 기술이나 아니면 그 하드웨어에 관련되는 전기 전자의 어떤 그 디바이스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멋있는 얘기들을 듣고 그리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영화나 뭐 이런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세상이 AI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이렇게 모두 팬시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영화에서처럼 실시간으로 모든 게 다 되어지려면 사실은 전제돼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데이터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그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거에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어떤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이 AI 기술을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실감 있게 실제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복잡해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없을 뿐더러 또 당연히 하드웨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회사에 계신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그런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GPU라든가 이런 것을 제품을 구입을 하려고 해도 엔비디아에서 나오고 있는 최고급의 어떤 사양을 가지고 있는 GPU는 그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너무 천정부지처럼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공장 자동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꾸미기 위해서라도 간단한 형태의 AI를 꾸미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기술의 수준이 지금
세상에서 알고 있는 이 AI가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서 혹시나 이것을 보고 느끼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AI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것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이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구글이라든가 하는 모든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국적의 회사들이 아니고 그런 제품들에 대한 것이 전부 외국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제품으로 이런 환경을 꾸밀 수 있는 것이 빨리 되어야 우리가 경쟁력도 있고 그다음에 AI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네. 네. 저희 문화기술선도대학의 공동 연구 기관으로서 아마 3D 오브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인공지능 학습을 하는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실제 인공지능은 이렇게 아직 그 실험실 단계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과 연구로 만약에 인공지능이 10의 단계라면은 지금 1의 단계에 와 있다. 앞으로 9의 단계를 가야 되고 그것이 이제 국산화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좀 정부 관계자님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SMIT의 김홍구 교수님이 발제와 그다음에 우리 강연들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입니다. 오늘 초경험 XR 메타버스의 조건과 가치라는 제목을 처음에 듣고 좀 당황했고요. 일단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회자되기 시작한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경험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는 굉장히 일천한 데다가 굉장히 반대적인 어떤 그런 경험의 일천함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리포트 되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초경험의 XR 메타버스 이게 이제 어떤 식의 얘기를 하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기조 강연과 또 이렇게 발제를 한 세 개 회사가 이제 했던 어떤 일들과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XR이 굉장히 가깝게 왔구나.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기업의 모습일 수 있겠다. 그리고 굉장히 좀 프론티어에서 이런 메타버스의 미래를 그리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좀 현실적인 얘기나 좀 보여주신 것들은 굉장히 실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신 것들의 꽃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신 것 같고 이 패널 토의를 통해서 조금은 뿌리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이제 개발자로서 저희 인공지능 파트의 전반적인 생각을 다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아트 부분에서 많은 엔진들을 개발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세 개의 이렇게 기업을 저희가 모셨는데 사실은 이 세 개의 기업은 아주 특별한 기업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상현실, MR 환경, 메타버스, XR에 사실상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정도의 수준의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바쁘신데 어떻게 이렇게 세 분을 한꺼번에 모셔갖고 저희들도 가장 큰 영광이었고요.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은 이미 상장을 해서 1조 가치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스코넷도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저기 클릭트의 정덕영 대표님은 아직 상장의 생각이 없이 아직도 이제 메타버스로 고치려고 그럽니다. 기업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분에게 일단은 저희가 공통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메타버스는 무엇이고 어떤 거를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할지에 대한 부분하고 아까 전에 김홍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도대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지철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 이철입니다. 그 메타버스 얘기만 나오면 저희는 좀 무섭고요. 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제 저희 회사가 상장을 했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메타버스에 관련된 부분의 기대가 너무 높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두려운 느낌이고요. 메타버스란 말이 나오기 전부터 2016년에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잘 만들던 회사에서 실시간 엔진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게 메타버스의 세계관 또는 세계에 쓰일 수 있을 만한 실시간성이 되는 컨텐츠가 이제 된 약간 좀 운이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사실상 지금 이제 뭐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를 최종적으로 목표하고 있지만 저희는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개념을 지금 여기가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그다음에 여기를 메타버스라고 하면 그 중간 사이에 굉장히 수많은 레이어드 돼 있는 메타버스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걸 저희는 이제 멀티버스 단계를 거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멀티버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현실에 있었던 인프라 뭐 예를 들어 저희가 XR 콘서트를 예를 들면 사실 저게 가상 공간상에 모든 게 다 가능한 거거든요. 가상의 카메라만 써도 되는 거고 기존의 현실에 있는 방송 장비나 방송 카메라를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게 완전히 가상으로 가는 부분들이 현실의 괴리감 또는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괴리감이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가상으로 만들어서 모든 게 다 괜찮은 상황이면 이미 메타버스는 현실에 와 있을 텐데 실제로 그걸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현실에 느끼는 경험 또는 가치보다 더 나은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그건 외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산업적으로도 기존 산업에서 메타버스로 가기 전 단계, 멀티버스 단계에서 수많은 산업들이 그들이 각자가 주장하는 메타버스의 단계로 일단 먼저 진입을 할 텐데 그게 모두 다 가상을 기반으로 하진 않는다라는 전제를 저희는 깔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방송국의 인프라와 시스템과 솔루션을 애드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시간 엔진, 가상에서 실시간으로 돌릴 만한 그런 엔진에 대한 기술을 같이 결합해서 먼저 단계를 선보이는 게 자이언트 스텝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목표고요. 이제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사람들이 기존 방송국에서 가상 배경에서 연예인들이 뭘 하네? 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가상에서 가상 연예인이 나올 수 있는 단계로 서서히 진입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완전한 가상을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발전되는 단계들을 여러 레이어드로 약간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힘든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아티스트 기반으로 했었던 CG VFX 회사였기 때문에 뭐 개발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개발자라고 하면 AI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또는 코딩을 할 수 있는 또는 개발자 안에서도 여러 카테고리들이 나뉠 텐데 그런 개발자들이 베이스가 된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개발에 관련된 인력들을 확보하고 육성하고 뿌리를 내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발자와 아티스트가 공존하는 회사가 쉽지 않다는 건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가 2016년부터 개발팀을 만들고 그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지금은 이제 그 개발과 아티스트 중간에 이 양쪽을 통역하는 집단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통역하는 집단이 생기면서 이 양쪽이 어느 정도 공존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출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힘든 부분은 AI 관련된 부분만 해도 너무 포괄적으로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AI가 뭐 초지능을 가진 AI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쪽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을 도와서 그래픽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더 나은 표현을 한다거나 더 시간을 줄이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AI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드리븐해서 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들. 어쨌든 결과는 좋은데 이게 왜 좋아졌는지 지금 모르는 게 AI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매니폴드를 저희가 만들어내고 그걸 학습해서 좋은 결과로 나가는 그 원인을 찾는 부분, 그걸 알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최정환 부사장님 또 얘기해 주시는데 혹시 중간에라도 이렇게 뭐 첨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시간이라고 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만약 첨언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직접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정환 부사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뭐 저희 회사의 메타버스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뭐 사실 글쎄요, 뭐 메타버스에 대한 생각 정말 많이 다들 다르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다르신 것 같고, 뭐 회사가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현재 지금 뭐 어떻게 다 똑같냐 하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었던 일 자체가 결국은 메타버스로 가는 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여러 디지털 컨텐츠들 들이 아마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그냥 이게 메타버스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메타버스에 가까운 행동들을 다 하고 계세요. 하루에 일어나셔서 스마트폰으로 켜고 나의 생활을 한번 기록을 남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데 가서 바로 남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그 아마 스마트폰 요즘 갖고 계시면 생체 인식까지는 아닌가요? 뭐 스마트워치까지 갖고 있으면 그런 것도 되나요? 어쨌든 뭐 내가 하루에 얼마를 걸었는지 이런 게 다 데이터로 다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직까지 이게 종합적으로 잘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각각 따로따로 그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데이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인가라고 잘 모르지만 결국은 그런 게 하나씩 좀 더 조합해 놓은 게 이제 그게 지금에 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서비스의 한 방편, 한 방향으로 아마 나타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스코닝 해왔던 것도 가상 공간 내에 저희는 이 AR이라기보다는 VR 쪽에 많이 좀 집중되어져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가상 공간 내에서 뭐 게임을 하든 아니면 이제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훈련에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부분이든 이런 것까지 이제 확대되어져 가는 게 아마 이전에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가상현실하면 게임, 뭐 소셜,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한국의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고 그 과기부가 이렇게 이제 모임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걸 이제 구축을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가입된 회사들이 한 5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게임 회사가 500개나 이런 게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뭐 은행부터 해서 건축 회사부터 해서 뭐 많은 회사들이 지금 메타버스라는 걸 본인들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사업들이 메타버스라는 서비스의 형태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미 본인들이 생활하는 건데요. 이것도 메타버스 같은데? 라는 생각들 하고 계신 것들이 힌트가 있으신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그러한 영역들을 이제 좀 더 잘 조합을 하고 이게 사람들이 유저들이 결국은 메타버스라고 느낄 수 있는 서비스의 형태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게 뭐 저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려웠던 부분은 뭐 좀 비슷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저희도 막 이렇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쳐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R&D도 하고 이제 이렇게 사실 지금의 이 가상현실 산업 분야는 새로움을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수는 있지만요. 새로운 기술과 그리고 그 기술과 접목되어진 조그마한 결과물을 갖고 또 사업의 아이템과 이렇게 결합시킬 수 있는 R&D들이 필요한데 이걸 할 만한 여력이 좀 잘 갖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막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쳐내다 보면 계속 이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들과 기술들을 자꾸 뒷순위로 좀 미룰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조금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었던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기도 하니까요. 이 지금의 그 가상현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돼 가고 있고 여기에 기회가 굉장히 많고 하는 건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그걸 누가 먼저 이제 잘 찾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조금 부족한 게 아직 작은 기업으로서의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그 사실은 관 중심의 메타버스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사실은 지금 저희가 VR, AR, MR 그러다 갑자기 또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써갖고 뭐 일단 정동영 대표님 정확하게 그냥 찔러갖고 말씀해 주셨죠. 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어려움이 있은 것 같고요. 우리 정동영 대표님도 한번 그 기업이 어떤 부분을 지향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대표님들 비슷하시겠지만 애초에 메타버스 회사를 만들려고 하셨던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 메타버스라는 말이 짠 나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되게 나온 지 오래된 마인크래프트 보고 야 너도 메타버스고 로블록스도 역사가 10년이 넘은 건데 너도 메타버스고 페이스북 너도 메타버스고 너도 다 메타버스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그 리브랜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VR이나 AR처럼 이제 기존에 그다지 이렇게 큰 비즈니스로 성립되지 못한 영역을 하지만 그게 모두가 다 이제 미래일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누군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저 과거의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에서 나왔던 단어로 다시 치환시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AI 관련된 쪽에서도 사실 이제 뭐 딥러닝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기존에 없었던 이야기가 아닌데 아주 훌륭하게 그 알파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아주 훌륭하게 리브랜딩 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확 끌면서 이제 이런 어떤 메인스트림을 잡게 된 것처럼 메타버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VR, AR 쪽에 관련돼서 일을 해온 업체로서 어리둥절하기도 하지만 감사하기도 하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어려운 건 계속 어려운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만드는데 매진하면서 도중에 이제 또 회사는 월급도 줘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면서 회사를 계속 이제 영속시켜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뭐 이제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회사 한쪽은 이제 상장하셨고 이쪽은 상장 준비에 직전에 있으시고 저희는 상장을 해야 되나? 그게 가능은 한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저희가 이제 열심히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힘든 부분은 지금도 그렇고 늘 그렇지만 배가 고프네.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항상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시지만은 그 결국에는 마케팅적 수사라는 말씀이시죠? 메타버스. 그런 부분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네. 하지만 시간은 모르셨다. 네. 네. 근데 저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라기보다 결국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보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지금의 이제 시점이라는 걸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뭐 과정인 거죠. 모든 게 뭐 역사의 발전해 놓고 보면 아까 저기 코디체님도 말씀하셨지만 변화의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나가기도 해요.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금이 지금은 화폐의 가치도 없지만 종이가 누가 화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점이라는 게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그걸 화제로 꺼냈고 그리고 지금까지 가상현실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었던 그 기술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대중들이 이해할 때 그 기술이 나에게 어떤 서비스와 연결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사람들이 별로 인지를 못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게 대중들이 이런 건가라고 이제 이해될 수 있는 단어가 저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이제 사람들에게 그게 대중들까지 가기 전에 지금의 아까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500개 회사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00개의 회사가 메타버스라는 단어에 우리의 갖고 있는 사업의 영역과 뭘 어떻게 연결할 수 있지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도 엄청난 거죠. 이전까지는 그냥 영상업체, 게임업체, 아니면 뭐 이제 그 인터랙션하는 설치업체 이런 것들이 실감으로 뭔가 해볼 수 없고 이런 생각만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 업체의 범위를 넘어서서 아주 일반적인 은행이 누가 메타버스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가상현실 은행에서 뭔가 하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뭘 해야 되지라는 게 힌트가 없었는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듣고 보니 힌트가 생기는 것들이죠. 힌트가 생기니까 뭔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굉장히 우리의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는 타이밍이다. 변곡점에 있는 타이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 우리는 못 느끼고 있는 앞에 걸 잘 못 느끼고 있어서 그렇지 뒤에 올 내용들을 자꾸 우리가 더 고민해보고 어떤 미래가 올 거야라는 걸 자꾸 고민해보면 지금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아마 더 잘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동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동영 대표님을 위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정책 위반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분위기상 제가 질문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패널 모신 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 싸이월드가 있었죠. 리브랜딩 되던 그걸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라이프라는 것도 사실 존재했어요. 근데 없어졌죠. 근데 지금의 우리가 메타버스를 다시 맞이했는데 그럼 도대체 앞으로 이걸 유지하거나 발전시켜야 될 콘텐츠적 방향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김모 교수님 잠깐 얘기 괜찮으실까요? 콘텐츠적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 부적절한 것 같긴 하지만 네. 최근에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꿨어요. 굉장한 인사이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는 그냥 유행하는 어떤 하나의 단어로 치부하기에는 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기대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세상에 살도록 만든 어떤 면에서 보면 주범이에요. 그리고 인스타나 뭐 지금 부작용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청소년들한테 위해가 되는 콘텐츠 같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서 막았다든가 뭐 그런 식의 부작용이 많은데 이 사람이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꽂혀가지고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전문 회사가 될 거다라고 한 얘기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저의 생각에는 메타버스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종류의 메타버스 뭔가 굉장히 새롭고 뭐 이렇다기보다 페이스북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바일을 통해서 성장을 했던 모바일의 하나의 앱이 메타버스라는 단어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경험으로 SNS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 가상을 접하는 콘텐츠가 이렇게 좀 모아지고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가 저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응용에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갖다 붙여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여기 이제 오늘 발제를 해주셨던 기업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영역이 메타버스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뭐 과거에 리브랜딩 되던 그런 하나의 컨텐츠라기보다는 어떤 SNS라는 단어가 없었다가 SNS라는 것이 어떤 삶의 기본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 어떤 요소. 예. 저희는 약간 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약간 뭐 세대적으로는 올드하지만 그런 식의 어떤 SNS라는 또 하나의 단어가 메타버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최현식 교수님도 한 말씀. 네.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은 메타버스가 이렇게 각광을 받는 거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이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환경이
너무나도 이제 보편화되어지고 그러면서 비대면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상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이제 결국은 메타버스라는 이 화두가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메타버스가 사실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산업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컨텐츠가 가상 컨텐츠가 되어서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데 쪽으로도 활용이 되면 일반화돼서 이제 많은 것이 되겠지만 사실은 산업화에 있어서 지능화가 되어지는 그런 산업에 가장 지금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 유지 보수나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리모트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그 당장 지금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갖다가 한 치료하는 것도 그렇고요, 의료도 그렇고 아니면 산업 공장에서 있어서의 유지 보수라도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이런 가상 현실 속에서 뭔가 조치되어지고 그다음에 사람이 아닌 로봇을 이용해서 그 리모트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구축되는 게 사실은 제일 먼저 활성화되어지고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런 컨텐츠나 아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그 회사에서 말씀하셨는데 인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력이 정부에서는 AI 뭐 대학원도 만들고 뭐 뭐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인력이 충당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산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은 아까 이제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실무적인 일과 그다음에 이런 이론적인 일의 중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제일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실무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그리고 이론적인 것을 갖다가 공부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그냥 학교에서 알고리즘 코딩만 잘하면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문제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역으로 현장에 계신 어떤 분들이 학교라는 데를 다시 찾아와서 재교육이 되어지는 형태로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구축되고 정부에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많이 지원해 주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홍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콘텐츠를 주제로 하는 그런 대학원 같은 그런 특별한 전문 과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정책적인 부분에 사실 저희가 좀 논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 그 최윤식 교수님께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갖고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도영 대표님 좀 다행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그 컨텐츠적인 관점에서 결국에는 싸이월드든 뭐든 뭐 컨텐츠로 잘했지만은 현재 그런 메타버스는 뭔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을 좀 추구하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금 메타버스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인류 문명이 생긴 이래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많은 발전을 한 발명품이 GPU거든요. 그 GPU의 발전 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GPU가 발전하면서부터 우리가 그래픽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능력이랄지 아니면 어떤 표현할 수 있는 대역폭이라는 정도도 굉장히 많이 이제 비약적으로 늘게 됐어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 스노우 크래시에서는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원래는 이미지의 느낌의 세계관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로 비롯해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인류 문명 인류가 동시에 해야 되는 어떤 행동 양식처럼 된 상황 때문에 벌어진 부분이라고 보고요. GPU가 결국은 계속 이 이상으로 더 발전하게 되면 사람들은 조금 더 사실적인 표현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 데이터가 오갈 수 있는 뭐 5G, 6G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사실적으로 갈 텐데 컨텐츠 제작을 주로 하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기호와 같은 룩 앤 필을 사람들은 요구할 것이고 누구나 다 리얼한 세상이나 그거를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싸이월드와 같은 픽셀라이징 같은 느낌, 뭐 게더타운 같은 2D 그래픽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 UX적인,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그런 것들은 마치 기호처럼
아마 다변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과적으로 메타버스의 주류가 되는 부분은 페이스북이 될지 누가 될지 뭐 아니면 엔비디아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떤 기능들이 다 모인 큰 메타버스라는 주류가 생기면 그 주류가 아마 추구하는 룩앤필이 아마 표준처럼 아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어쨌든 인터페이스나 UX라는 경험 자체가 결국은 학습이 되면서 그게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컨텐츠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시도들이 메타버스에서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정호. 네, 사실 세컨드 라이프나 이런 게 왜 안 됐냐, 사실 없어졌죠. 뭐 없어진 이유가 이제 이게 목적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고, 이제 우리가 게임의 그 방향의 목적하고 메타버스의 목적하고는 사실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은 그냥 그 게임에 내에서 내가 어떤 주어진 미션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하면 또 나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는 게 이제 목표였다면, 사실 메타버스에서는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이제 가장 이게 성공할 수 있냐 성공할 수 없냐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예. 이러다가 한 1년 있다가 메타버스 아무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그걸 유저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예. 이게 저는 지금의 메타버스에 가장 가까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가까운 게 유튜브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컨텐츠 제작자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1인 소비자가 결국은 생산자가 되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게임에 그게 없었고, 그냥 개발사가 다 만들어진 걸 유저는 그냥 소비만 했죠. 내가 거기서 어떻게 놀아야지라는 것만 했지, 내가 여기서 뭘 만들 수 있지라는 것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뭐 유튜브도 메타버스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들 보면 그런 구조들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생산한 건 돈을 벌 수 있는 루틴이 생기는 거니까, 그 루틴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고자 하는, 나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야라고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얼마만큼 우리가 잘 만들어 줄 수 있느냐가 앞으로 이제 이게 뭐 2D가 됐든 3D가 됐든 하는 거는 또 이제 다음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 그 구조를 얼마만큼 각 서비스가 잘 갖춰줄 수 있느냐. 그러고 나면 이제 물론 진정한 메타버스는 당연히 뭐 저희는 VR을 하고 있으니까 가상현실의 세계에서 초실감으로 초경험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지만, 그 이전 단계에 필요한 부분은 바로 그러한 그 경제 개념을 어떻게 잘 녹여넣어서 유저들이 얼마큼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이게 아마 게임하고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 우리가 흔히 소셜에서 해왔던 거하고 게임을 얼마나 잘 믹싱해 주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동영 대표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코로나가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가속시켰는데, 처음에 유튜브라고 뭐 아마 최정암 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좀 더 그냥 탁 까놓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구글이 유튜브를 매입했을 때 도대체 저걸로 뭘로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생각인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만들어냈죠. 유튜버라고 하는 직업, 그 전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이 만들어졌는데,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그 전에 UCC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걸로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그 파워 시프트라고 하는 엘빈 토플러 씨의 쓴 책에 보면, 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읽었는데, 90년대 초에 처음 읽었는데, 그때 정말 제가 그 책을 읽고 어마어마하게 감동과 충격과 이런 걸 받았는데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텔레비전 방송국이 1인화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분의 그 해안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름이 돋죠. 결국은 메타버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싸이월드 말씀하셨는데, 싸이월드가 모바일의 그 어떤
거대한 변화 앞에서 제대로 이제 SK의 계속 그 모바일러의 이렇게 변화에 저항하면서 결국은 쫄딱 망해버렸는데, 그때 그 변화를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유저들로 하여금 싸이월드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서 스스로 돈을 벌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었더라면 싸이월드는 아마 지금의 페이스북을 대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메타버스 역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가 어떻게 해서 가장 지구상에서 성공스러운 플랫폼이 됐는가 이제 알거든요. 결국은 유저들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메타버스가 됐던, 그리고 NFT도 역시 NFT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저도 NFT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주게 된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제3세계 국가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내가 그냥 오토로 돌리는 게임으로 내가 한 달 월급의 뭐 몇십 프로 또는 그 이상이 되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기꺼이 그런 자원, 그런 것에 자기의 시간이라고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자원을 그쪽에 쓰게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이건 정해진 미래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떤 회사가 그걸로 어떤 유저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그걸 이제 앞에서 쭉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는 이제 그 경험적인 부분에서 GPU의 발달을 통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그것은 기호적인 측면에서의 컨텐츠가 아주 다양하게 접근될 것이고, 또 지금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제3의 물결을 읽고 생산자이자 소비자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라고 저도 그때 생각을 했었고, 또 지금은 실제로 그 안에서 비즈니스, 즉 자기가 만들고 또 자기가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기존에 있는 미션이 있는 게임과는 좀 다른,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이 MZ 세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를 끌고 가는 원동력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에 있는 싸이월드라든지 세컨 라이프라든지 이런 거 차별성이 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지금 뭐 유튜브랑 뭐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올라왔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 세계의 기업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인재를 원하십니까? 저희는 그런 기준이 없고요. 일단 창의적인 쪽에 여러 지원자들을 상시로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홈페이지가 곧 개편이 될 텐데요. 거기에 저희와 함께 하려고 하는 회사 또는 개인 또는 어떤 집단, 그리고 저희 회사에 뭐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건 없고요. 단지 이제 좀 영어를 좀 잘하면 좀 우대한다라는 부분은 하나가 있고요. 네, 나머지 뭐 인력에 대한 좋은 인력을 뽑는 부분에 대한 거는 허들 없이 다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네, 스코넷은 어떤 인재를 원하십니까? 저희도 뭐 특별하게 아무런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도 진짜 없고요. 뭐 신입들도 얼마든지 저희 회사에 많이 들어오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물론 뭐 경력 되시는 분들도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뭐 제한 없습니다. 일단 이 가상현실에, 그리고 그 지금 하시고 계시는 뭐 학생분들이시니까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갖고 계시는 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파트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 파트 부분에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이 회사에서 추구하는 방향하고 이게 뭐 실력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말씀하신 창의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어쨌든 기업에서는 제일 소중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게 뭐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기업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클릭트의 정동영 대표님 어떤 인재를 원하십니까?
우선은 저희 회사보다는 앞에 두 회사를 먼저 목표로 하시고요. 저희는 지금 월급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회사가 이제 쑥쑥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 문을 두드려 주셔도 자리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참 어려운 문제죠. 그 저희는 앞에 두 회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학벌이나 이런 거는 저도 보지 않았어요. 저희 회사에 제가 되게 아꼈던 직원은 고졸이었었고요. 그 친구는 오로지 저는 이제 어떤 우연한 기회에 만났는데 제가 뭐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교육 선발하는 데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학벌이 중퇴였어요. 대학교를 중퇴였는데 그 많은 그 인터뷰를 했던 친구 중에 유일하게 대부분은 저 이 교육을 잘 받아서 대기업에 취업할 거예요라고 말했는데 그 친구만은 저는 제 회사를 만들어서 게임 만드는 회사를 만들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채용을 했었고 실제로 굉장히 실력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쭉 저희 회사에서 이제 주요 인력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유니티에서 진행했던 그 프로그램에서 그 2등을 해서 결국 그때 만들었던 게임으로 SK 쪽에서 투자를 받아서 지금 현재 그 거의 인디 게임을 현재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뭘 하고 싶은가가 좀 명확한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그러니까 그냥 회사라는 곳에 있고 거기서 내가 일을 할 게 있어서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회사가 일을 가르쳐 주는 곳도 아니고 물론 이제 회사라고 하는 곳에 일을 가르쳐서 해야 되는 필요도 있겠지만 저희 같이 이제 작은 회사에서는 뭐 이제 큰 회사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인력이 는다라는 건 시간이 늦어진다는 뜻과 거의 똑같아요. 그 친구들을 가르쳐가면서 가면 효율은 더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인원을 계속 못 늘리고 주저주저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바람직한 형태는 아닙니다만 저희도 이제 인재를 키워야 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좀 저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게 명확한 친구일수록 스스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얘기를 해보면 자기는 뭘 하고 싶다라는 게 명확하지 않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인터뷰를 할 때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가 VR이나 뭐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게 요즘 인기여서 그거를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이 제일 꼴보기 싫었거든요. 네, 이제 혹시 인터뷰 하시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자기 스스로 그게 대학 졸업할 때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정체성의 고민이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정체성의 고민이었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가 그거를 빨리 깨달으시고 그 부분에 이제 자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분이 되신다면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런 분들은 바로 몇 마디만 나눠봐도 바로 알아요. 이 친구는 지금 뭐가 안 되더라도 자기가 목표로 삼은 것들을 금방 도달을 하게 될 친구다라는 거를 그 이력서 몇 장 이런 거보다 대화 몇 마디만 나눠보면 바로 알게 되거든요.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꼰대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네, 일단은 뭐 창의적인 정신과 그다음에 이제 각 분야에 사실 관심이 있는 분들, 노력을 하시는 분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이제 좋은 인재라고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고로 꼴배기 싫어하지 마시고요.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패널 두 분에서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네네. 자, 그럼 이것으로 초실감 XR 메타버스 정덕영 대표님이 배고프다라는 이유로 조금 더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 패널 토의를 진행했었는데요. 너무나 훌륭하게 진행해주신 한정혁 교수님, 그리고 패널로 참여해주신 최윤식 교수님, 김홍구 교수님, 그리고 세 분의 발제자분들 이지철 대표님, 최정환 부사장님, 그리고 정덕영 대표님까지 모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진 관계로 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토의를 통해서 이 초경험 XR 메타버스의 조건과 가치, 그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2021 XR 포럼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양질의 발표를 해주신 발제자분들, 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고 본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